주피디가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양주시의 야트막한 고갯길입니다. 지금이야 평화롭기 그지없지만 전국토가 참화에 휩싸이던 임진왜란 때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고개의 이름은 해유령.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기념하는 해유령 전첩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양주에서 벌어진 전투라니 금방 떠오르지 않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해유령 전투는 아군과 적군이 대규모로 맞붙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웅장한 전첩비가 세워져 있는 건 왜일까요? 분명 뜻깊은 사연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400여 년 전 그날의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200년이 되던 해 1592년 음력 4월 13일 밤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약 2만의 일본 병력이 부산에 들이닥쳤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이들이 타고 온 700척의 배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시작된 부산진 전투. 부산진 첨사 정발은 600여 명의 병력으로 왜군에 맞서다 전사했습니다. 이튿날 동래성 전투. 성을 포위한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동래부사 송상현 사이에 필담이 교환됐습니다. 그대가 굳이 싸우겠다면 할 수 없지만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 이에 송상현은 결연한 항전 의지를 밝힙니다.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이에 시작된 왜군의 공격. 송상현과 관민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동래성은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함락됐습니다. 이렇게 부산 지역 조선군 방어망이 속속 무너지고 있을 때에도 한양의 조정은 침략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비로소 일본의 전면적 침략 사실이 조정에 전해집니다. 선조는 일본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용장으로 이름이 있는 이일을 임시 사령관 격인 순변사로 임명해 경상도로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일은 상주에서 왜군과 일전을 벌여 패전하고 맙니다. 일본의 제1군이 빠르게 북상하고 제2군, 3군이 차례로 상륙하며 침략의 강도를 높여가던 때 조선은 신립장군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신립은 북방 최전선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며 잔뼈가 굵은 당대 최고 무장이었습니다. 신립장군의 조선군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이 각각 10,000명이 넘는 대군을 충주에 집결시켰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조선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침략군에 맞선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립의 조선군은 충주 탄금대에서 괴멸당하고 신립장군은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탄금대 전투에 희망을 걸었던 선조는 대패 소식이 전해지자 서둘러 피란 준비에 나서 이틀 후 한양을 떠납니다. 왜군은 이제 거칠 것 없이 북상해 임금이 떠난 한양에 닷새 후에 무혈 입성합니다. 일본군의 부산 상륙부터 한양 점령까지 불과 20일. 조선은 단 한 차례의 승전도 거두지 못한 채 무너져 갔습니다. 전황의 변화는 남쪽 바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선조 일행이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던 날 이순신은 옥포와 합포, 적진포에서 적선을 격파해 변화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첫 승리는 아직 대세를 바꿀 단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한양 주변 지역을 다니며 노략질을 했는데 경기도 양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조와 조선의 지휘부가 이미 평양까지 퇴각한 상황이었으니 양주는 왜군들에게는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양주의 산속에는 조선 전시사령부의 부사령관격인 부원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각 장군입니다. 일본군이 한양으로 몰려올 때
한강 방어에 실패하고 후퇴한 신각 장군은 양주에서 군사들을 수습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양주 일대에서 노략질을 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일본 병사들이 신각 장군 부대에 포착됐습니다. 신각 장군은 왜군들을 기습해 단번에 약 70명을 죽였습니다. 비록 소규모 전투였지만 임진왜란 발발 33일 만에 육상에서 조선군이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육상에서도 작은 희망을 싹 틔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값진 승리는 너무도 기가 막힌 결말로 이어집니다. 선조가 신각 장군을 사형시키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죽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신각 장군의 상관인 전시 총사령관 도원수 김명원이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김명원은 신각이 한강 방어 전투 중 도망갔다고 임금에게 보고했고 선조는 도망장수 신각을 참아라며 왕의 명령을 집행할 선정관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전관이 떠난 직후 해유령 전투의 승전을 보고하는 장계가 도착했습니다. 이에 조정은 급히 다른 관리를 보내 사형을 중지시키려고 했지만 이 관리가 도착했을 때 신각 장군은 이미 목이 베어진 상태였습니다. 첫 승리를 만끽할 새도 없이 졸지에 도망자가 돼 다짜고짜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일개 병사도 아니고 전시 부사령관인 고위 장군을 당사자의 항변 한 번 없이 이렇게 성급하게 극형에 처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도원수 김명원의 허위 보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김명원은 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한강 방어 전투 직후 퇴각 과정에서 김명원은 신각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때 김명원은 신각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임금에게 그런 보고를 올렸고 임금은 전시의 일벌백계 차원에서 바로 극형을 내린 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김명원은 경솔한 보고로 멀쩡한 장수를 죽게 했다는 비난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순신이 탄핵받아 죽음 직전에 몰렸을 때 그를 옹호한 몇 안 되는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자 이항복과 더불어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시키도록 적극 간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유령 전투 이후에도 일본 육군은 평양과 함경도 방면으로 북상하며 조선의 거의 전 지역을 장악해 갔습니다. 한양 점령 42일 만에 평양을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보급이 끊긴 일본 육군은 전쟁 수행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로 인해 조선 전역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고난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해유령 전투 직후부터 의병 부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 둘 승전보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해유령 전투 때문은 아니겠지만 개전 초반 허둥지둥하던 조선군과 조선 백성들은 이후 서서히 전열을 가다듬고 침략군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유령 전투가 반격의 서막이 아니었을까 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신각 장군의 억울함은 곧 드러났지만 그의 공적을 특별히 기리는 조치는 조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한민국에서 1977년 해유령 전첩비가 세워졌고 1991년에는 그 옆에 사당도 지어졌습니다. 사당에서는 해마다 한 차례 신각 장군을 추모하는 제사도 지냅니다. 때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신각 장군을 기억해 주는 것이 후손의 도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